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상견례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인사를 할 때 호의 무사처럼 누군가를 거느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남편이 한번 귀띔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가 좀 많이 특이하고 진짜 많이 별나. 뭐야, 연애하는 동안 내내 집안 얘기 한 번을 안 해서 난 숨겨진 재벌인 줄 알았네. 그건 아니고, 여튼 엄마가 많이 별나서 최대한 늦게 말해주고 싶었어. 왜? 얼마나 별나신데? 시집살이 엄청나고 막 그래? 내가 사형제 중에 셋째잖아. 그래서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참견하고 달달 볶고 그러진 않으실 텐데. 왜 형수님들이랑 막내 재수 씨는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해. 무슨 고생? 나 뭐 각오해야 돼? 그러면서 남편이 들려준 얘기는 진짜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결혼을 한 건 어머님 나이 19살 때였대요. 당시만 해도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결혼이었고 동네 오빠랑 서로 알고 지내다 자연스레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위로 누나만 여섯인 집에 막내였는데 그 누나분들이 하나같이 다 한성질하는 분들이었대요. 자기 동생 위한답시고 19살 어린 어머니를 그렇게 달달 볶았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님이 30이 다 될 때까지 한 번도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고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다니 말 다 했죠. 아니, 설거지는 그렇다 쳐도 밥은 왜? 일단 남자들이 따신 밥 다 먹고 위에 누나랑 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드셔야 한 거지. 그 많은 식구가 다 먹고 나면 갓한 밥도 시간 지나 차가워져 있었대. 그나마도 한 숟갈 남은 적도 있고 밥 공기 남은 적도 있어서 늘 배고팠다 하시더라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사셨네. 그런 어머니가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게 된 건 결혼 후 10년이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고 나서였대요. 그전에도 몇 번 아이가 들었었지만 고된 시집살이에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님의 시할머니가 어머님 임신하자마자 당신 집에 데리고 가 산딸까지 거의 가둬 놓으셨다네요. 며느리지만 내 시어머니 성질머리 못된 거 당신이 아신다며 토닥이는 그 손길에 펑펑 운 얘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신가 봐. 지금도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진저리 치시는데 증조 할머니 얘기 나오면 보고 싶다고 우셔.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첫 아들을 안고 어머니는 아,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셨대요. 오만구박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대2일 아들 낳은 며느리라고 따받드는 순간 여섯 시누이가 한여로 전락하더라네요. 아, 힘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안 후 어머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들을 낳으셨다 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2년 터울로 내리 넷을 낳고 나니 아들 귀한 집에 보물 같은 며느리라고 사방에서 떠받들었다네요. 문중의 영웅 취급까지 받으면서 집안 어르신들이 손붙들고 울면서 여섯 시누이는 뒷방 늙은이 취급도 안 하더랍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님은 기펴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어머님 천하였대요. 시누이들 싹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면서 아들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신 겁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5살 되었을 무렵 아버님과 할머님, 할아버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은 딸 6은 나몰라라 아들 4 있는 어머님에게 유산을 몰아주셨대요. 지금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나눠주면 법적으로 해결해서 유류분 청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딸이니 이 정도 주시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유세에 돈 유세까지 더해졌으니 홀로 남은 처지지만 어머님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지신 거죠. 게다가 물려받은 땅이 몇 년 뒤 개발붐을 타고 적게는 몇 배, 크게는 몇십 배가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어머님의 위세에 날개가 달리고 발이 달리고 바퀴가 달린 셈이었죠. 그때부터였다고 했어요. 어머님의 여왕 노릇이 시작된 것이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걸 즐기기 시작하셨대요. 자기 앞에서 아부 떠는 사람을 좋아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말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대표적인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며느리들을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걸 즐긴다는데 그걸 제가 미리 듣고도 어머님 만나는 날 놀라고 만 거죠. 3명의 며느리, 즉 저에게는 형님과 동서가 될 분들이 호의 시녀처럼 줄줄이 따라 나왔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군단에게 마치 단체 면접 보는 것 같은 이상한 만남 후로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자기 엄마 최대한 맞겠다고 읍소하는 바람에 얼레벌레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남편이 많이 막아줘서 그닥 시어머니의 참견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집에 한 달에 2번 며느리 모임이 있어. 뭐, 가족 모임도 아니고 며느리 모임? 그걸 왜 이제 말해? 며느리 모임 있다고 결혼 안 할 건 아니었잖아. 어차피 알게 될 거고 참여해야 하긴 하지만 최대한 늦게 알게 하고 싶었어. 아이 나도 나름 배려한 거라고. 기가 막혀 진짜. 그래서 그게 뭔데? 며느리 모임이.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형들 말에 의하면 형수들은 좋아한대. 별거 없고 엄마랑 그냥 밥 먹고 쇼핑하는 거야. 단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들이랑 우르르 다니면서 쇼핑하고 싶어서 그래. 아이 그냥 쫓아다녀줘. 길게도 안 한대. 밥 먹고 쇼핑하고 뭐 다 해서 한 4시간? 세상에, 기막혀. 4시간, 5시간을 한 달에 2번이나 해야 한다고? 저는 남편 말을 들으며 기가 딱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 말대로 며느리 모임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깨지는 않았을 테니 참여는 해야죠. 문제는 참여한 그날 제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저 무슨 드라마 촬영장에 엑스트라 배우로 캐스팅 된 줄 알았잖아요. 형님과 동서가 미친 건가 싶다가도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부른 곳은 인당 한 끼에 15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한식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후줄근하게 입고 오지 말고 그래도 격식 맞춰 입고 와라. 알았지? 일단 알겠노라 대답은 했는데 대체 격식 맞춰 입는 게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입었던 포멀한 정장을 좀 가볍게 레이어드해서 입고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식당 도착해서 딱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형님과 동서가 모두 짠 듯이 트위드 셋업에 진주 그리고 브랜드백을 들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슬랙스에 블라우스, 재킷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들고 나간 터였으니 딱 티가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떼국을 어떻게 먹기나. 내가 오늘 힘 좀 써야지 안 되겠네. 내가 이것들 셋 사람 만드는데도 몇 년 걸렸는데 어째 마지막까지 저 모양이야? 어머님,
어머님 센스면 오늘 하루에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 바뀐 거 보세요. 저 어머님 아니었으면 여태 엉망이었을 거예요. 어머 형님, 왜 제가 이 말을 하세요? 어머님은 진짜 그 안에 디자이너가 한 100명쯤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사주신 진주. 사람들이 이런 진주 어디서 구했냐고 다들 난리예요.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형님들보다 어머님 늦게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예요, 진짜. 아이고, 너희들도 참. 그래, 말은 바로 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처음에는 다들 어찌나 뻣뻣하고 답답했는지. 얘 셋째야, 너도 걱정 말아라. 얘네들 너보다 더 떼국물 줄줄 빈티 찰자리였다. 너도 바뀔 수 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동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한마디도 끼지 못하고 멍하게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딱 들어도 이미 기백 번은 한 것 같은 어머님의 옛날 얘기에 며느리 셋이 목을 놓아 웃으며 호응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형님과 동서는 저를 흘끔흘끔 보면서 호응하라는 눈치를 줬고요. 저도 중간부터는 눈치껏 호응도 하고 어머님을 지켜 세우는 말도 한두 마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몸에 걸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낯간지러웠지만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데리고 우르르 백화점을 가셨거든요. 글쎄 거기서 저를 인형 삼아 옷을 사주고 액세서리를 사주고 가방에 신발까지 쫙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주시는 것들이 헉소리 나게 비싸기는 한데 하나같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각이 진 옷을 입으면 꼭 나무 토막에 입혀놓은 것 같이 어색하고 보기가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킷 나눠 올리기로 유명해서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교복 입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늘하늘 떨어지는 드레이프성 좋은 쉬폰이나 실크 같은 옷을 많이 입어왔습니다. 마르다 보니 볼륨도 없어서 레이스 달린 것, 무늬가 큰 것으로 쭉 커버를 해왔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주신 옷은 형님 동서와 같은 브랜드에 딱 떨어지는 정장이었어요. 큰 형님은 파란색, 둘째 형님은 회색, 동서는 핑크색이었는데 저는 평생 한 번도 입지도 않은 흰색을 고르셨습니다. 흰색에 까만색으로 격자 무늬가 들어간 옷이었는데 세상에 거울 속에 저는 진짜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오죽하면 직원도 뭐라 말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흰색이 안 받으시는 건가? 사이즈는 맞는데. 그런데 거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래, 내 느낌이 맞지? 아, 맞고 말고. 마른 애들이 흰색을 입어야지 뚱뚱한 애들이 입으면 더 부풀어 보여. 우리 셋째 몸매가 삐쩍 말라서 흰색이 아주 딱이네. 그래 내가 제 값을 해. 그걸로 해.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계산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옷 진짜 안 입을 것 같았습니다. 광대도 완전 하급 광대 느낌이라 차라리 다른 거 하겠다고 말을 하려던 찰나 동서가 절 조용히 붙들었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하라는 거 다 하세요. 그제야 형님과 동서를 보니 다들 한마음 한뜻인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뭐라, 이거 뭔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어머님은 천재 아니시냐, 색감의 마술사다, 이 안목은 어디서 사야 하냐 등의 칭찬을 들으며 쇼핑을 마쳤습니다. 무슨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처럼 며느리 셋이 서로 시어머니를 지켜 세웠고 저는 죽지 못해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스스로 충격을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활용점정은 헤어지던 그때 발생했어요. 어머님이 아주 거만한 얼굴로
며느리 넷을 쭉 세워놓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 좀 대충 하더라. 지난번에는 잘하더니만. 나 오늘 너한테는 좀 서운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진심은 더 큰데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조절이 안 됐나 봐요. 마음 언짢으셨으면 푸세요. 됐다. 사람이 어떻게 매번 자라니.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럼요, 알죠. 바다가 어머님보다 넓겠어요? 어머님이 더 넓으신 거 저 너무 잘 알죠. 어머님 그 넓은 마음 바다에서 제가 매 순간 헤엄치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어머, 너 그 멘트 좋다. 막판에 얘가 한 방이 있네. 좋아, 10만 원 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봉투와 함께 동서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에게는 오늘 리액션 좋았다며 또 봉투를 건네고 큰형님에게는 조금 더 분발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 며느리에게 봉투를 주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싸바르니 좀 낫네. 앞으로 잘 꾸미고 다녀. 같이 다니면서 나 민망하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런 옷도 입고 이런 가방도 들고 정말 어머님 보기 말도 못하네요. 좀 담백했지만 처음 치고는 멘트 좋네. 에라 기분이다. 자, 너도 용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10만 원을 꺼내주시고는 요요히 발레 파킹된 차로 가셨습니다. 그 뒤를 며느리들이 의전하는 직원들 마냥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응을 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멍했던 그때 큰형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우리끼리 차 한잔 할까? 오늘따라 컨셉이 세시네. 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 아, 뭐예요, 형님? 멘트 미리 준비하셨더만. 아, 그런 건 단톡방에서 좀 공유해요. 저 진짜 멘트 짜느라 작가 고용할 판이에요. 셋째 동서 지금 뭔 말인가 당황했다. 가서 말하자, 가서.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뭐랄까, 다들 연기하다가 현실로 빠져나온 배우 느낌이었어요. 백화점을 빠져나와 30분을 넘게 그 외로 나온 며느리들은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로 나온 이유도 혹시 어머님을 마주칠까봐 그런 거래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리액션에 따라 용돈을 주고 며느리들을 몰고 다니며 여왕놀이 하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이 사준 거 그냥 다 중고로 팔아. 그리고 내가 좋은 커피숍 알려줄 테니 거기서 싸게 사고. 네? 알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진짜랑 가짜는 다른데. 에이, 절대 몰라요. 저희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옷들 어머님 만날 때만 입어요. 1년에 한두 번 사주시거든요. 그거 돌려가며 입으면 돼요. 우리도 이 취향 아니야. 모시고 입고 모시고 들고 다닐 일 있어? 어휴, 명품 샵에 얼른 팔아. 새거일수록 돈 많이 받는다. 그거 용돈으로 쓰고 어머님 만날 때는 그냥 가짜 입고 들고 만나서 아부 떨고 용돈 받아오면 돼. 형제들이 다 각자 사업하는 거 알지? 어머님이 사업자금은 짜게 대주셔도 우리한테 아부받고 뿌리는 돈 안 아끼시거든. 이것도 모으면 아주 살림에 큰 보탬 된다. 며느리 단톡방 있어요. 거기서 서로 얘기하면 돼요. 환영해요. 김 기자 여사 인형놀이 세계로 오신걸요. 그래도 좀 참으면 용돈벌이 쏠쏠하니 즐겨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온몸을 휘감고 있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과 손에 들린 돈봉투를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냥 맞춰가며 살자는 형님 동서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싶었죠.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 아무리 불합리한 것도 익숙해지면 또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형님 동서 못지않게 이빨린 소리 척척해대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일취월장 모든 며느리를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느새 저의 청산 유수 같은 말에 홀딱 반해서 저를 가장 예뻐하기 시작하셨죠. 다행인 건 며느리들 중 그 누구도 저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관심이 저한테 집중되니 다들 고마워하는 분위기였어요. 뭐랄까 제가 대놓고 나대면서 어머님 관심을 가져가줘서 총대 메고 희생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쏠쏠하게 용돈벌이하고 형님 동서에게는 영웅 취급받고 남편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대접받는 게 즐거웠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 모임을 할 때 늘 어머님께 사랑받는 며느리 1, 2위를 놓치지 않던 둘째 형님이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고 어딘가에 신경이 완전히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시아주버님 사업이 진짜 너무 사정이 안 좋다고 했어요. 둘째 시아주버님이 하는 일이 일종의 도매업인데 도매업의 메인 기둥이 둘째 형님 친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적 물건이 관세 때문에 통으로 날아가게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나 봐요. 멀쩡한 물건을 두고도 닫지를 못해 수억 원의 손해가 났고 이 손해가 연쇄 반응을 만든 겁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물건은 물건대로 잃고 돈은 날리고 거래처는 틀어지는 악순환을 맞은 거죠. 관계사 몇이 부도가 나고 형님네 친정도 사정이 아주 나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형님 친정 아버지가 땅이며 부동산이며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큰 건 막았대요. 그래도 자잘한 것들이 계속 터지니 얼마 전부터 부부가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님이 그걸 알고 때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둘째 형님을 아주 달달 볶으며 구박을 하신 겁니다. 그러게 너희 집 사업에 우리 아들 끌어들일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업도는 부부 사이에도 섞는 게 아니라는데 사돈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 네 남편이 사업에 꼬라박은 돈 그게 네 남편 돈인 줄 아니? 그거 다 내 돈이야.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어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할 말도 아닌 건 맞죠. 그러니 둘째 형님도 반박도 못하고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이 폭삭 망하는 걸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어머님도 한숨 쉬고 못된 말 계속 하시다가 큰돈을 꺼내 둘째 시아주버님에게 주신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그 돈으로 둘째 형님의 인생을 산 것인 양 부려먹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며느리 넷 중에 둘째 형님이 가장 현모양처 캐릭터거든요. 사람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첫째 형님은 인자, 둘째 형님은 긍휼, 동서는 사랑스러움입니다. 진짜 둘째 형님 같은 사람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들 정도로 좋은 분이에요. 참을성, 이해심, 사랑, 배려 이 모든 것을 가득 갖추고 계신 분이라 형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을 진짜 좋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사람이 가만히인 줄 알고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 성격이기도 하지만 곁에서 보는 제가 다 어이없고 화가 날 정도로 정도가 심했습니다. 친정사업에 같이 참여해 직원처럼 일하던 형님한테 막무가내로 회사 그만두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했어요. 당신 돈이 크게 들어갔고 아들이 일하고 있으니 형님은 빠져나와 거리두기 하라는 걸로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 가득할 사람을 매 순간 말로 후벼파고 일부러 상처 주며 소금을 뿌리대요. 궁합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못마땅했다는 말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관상이 재수없어서 일이 안 풀린다는 말은 그냥 노인네 망발이려니 넘어갔고요. 그런데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며
시어머니가 집으로 불러 형님을 도우미처럼 달달 부리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생판 남인 도우미는 눈치라도 보죠. 며느리라고 눈치 한번 안 보고 험하게 구는데 진짜 보는 제가 다 민망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그냥 한번 들이받으세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속옷도 아니고 걸레를 손빨래 하라는 게 말이 돼요? 걸레에 있는 얼룩이 싫으시대. 손으로 박박 빨아야 속 시원하시다는데 어떡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걸레도 컬러별로 나눠서 빨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나저나 동서는 요즘 별일 없지? 네, 다들 그냥 형님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하면 둘째 형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친정 부모님 생활비까지도 둘째 형님의 어깨에 얹혀 있었어요. 큰형님 동서도 시어머니 비위 맞춰 받은 돈을 그대로 둘째 형님에게 전한 지 꽤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세 며느리는 서로 과하게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 돈과 가방, 옷을 받아내려고 경쟁했습니다. 그거 팔고 모아서 둘째 형님에게 보태주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큰 구멍이 난 곳에 작은 돌 몇 개 넣는다고 그게 메꿔지겠어요. 형님네 사정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시어머니의 신경질과 짜증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짝 선을 넘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둘째 형님에게 글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눈도 없고 돈도 없는 게 그렇게 굼뜨기까지 하니 애도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순간 모든 식구들이 하던 행동과 말을 멈추고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차 싶은 얼굴을 하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있으니 주워 담거나 사과는 못한 채 입만 꾹 닫고 있었죠.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둘째 형님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지만 둘째 시아주버님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부부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사달이 벌어져서 아이도 미루고 사업 안정화에 뛰어든 건데 시어머니가 실언을 하신 거죠. 둘째 형님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며 집어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행동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차분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실에 있는 가족들 앞으로 걸어 나온 형님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묵직한지 그 센 시어머니도 한마디 말을 더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둘째 형님을 잡지 못했고 둘째 아주버님도 한숨 한 번과 함께 일어나 둘째 형님 손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진짜 엉망 그 자체였어요. 아들 셋은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괜한 신경질을 며느리들에게 풀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한동안 며느리를 이끈 시어머니 회동도 멈췄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둘째 형님네 부부가 가서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겠어. 형도 어머니 돈이 너무 급하니까 싫다는 형수 데리고 가서 빌었나 봐. 진짜 둘째 형수님이 보살이야.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이혼한다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나만 해도 이혼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형님 진짜 대단하시네. 남편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났더니 형님한테 더더욱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 무릎 꿇었을 때 형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는 척 안 하는 게 돕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형님 동서하고 따로 셋만 단톡방을 만들어서 상황 공유하고 모르는 척 하자고 말도 맞췄습니다. 며느리 회동이 다시 시작된 건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어요.
어머님이 살짝 한풀 꺾이신 것도 같고 더 성질이 괄괄해지신 것도 같았어요. 달라진 건 둘째 형님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죠. 둘째 형님을 뺀 나머지 며느리들은 둘째 형님 눈치 보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한하게 저희 앞에서 일절 둘째 형님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희 앞에서 있는 대로 욕을 하고 뒷담을 하셨을 텐데 아예 인생에서 지운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그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못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머지 며느리들도 돈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 비위 못 맞추겠다 하는 상황이 왔어요. 꽃노래도 반복해 들으면 지겹다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의 영양가 없는 자기 자랑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서서히 나머지 며느리들도 초반처럼 적극적인 리액션이 없고 돈을 아무리 줘도 호응이 없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그게 성에 안 차고 속상해서 더 저희를 들들 볶는 듯 했습니다. 점점 관계가 꼬여가는 느낌이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칠순은 매해 다가올수록 온 가족의 은근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만 열면 지금까지 자기 무시했던 친척이며 주변 사람 다 불러다가 기죽이는 잔치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아들들이 그 사업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칠순용 적금 들어둔 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 옛날 시바야 왕이 자기 생일 때 주변 국가에서 온갖 동물을 진상받고 한 달 내내 잔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잔치를 원하실 게 뻔해서 며느리도 아들들도 모두 김장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장소부터 우리나라 최고 호텔 제일 큰 홀을 빌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대체 어떻게 아신 건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실 텐데 얼마나 많이 알아보셨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글쎄 꽃값만 제일 싼 게 2천만 원인 걸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꽃까지 최고급 할 필요는 없다. 하루 보고 말고 굳이 5천만 원 이상 쓸 거 있겠니? 꽃은 그냥 2천짜리 제일 저렴한 걸로 하고 대신 밥은 비싼 거 해라. 그 얘기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100명만 초청해도 밥값만 세금 포함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꽃값 더하고 음료나 기타 등등 더하면 앉은 자리에서 하루에 1억 쓰는 거 너무 쉽겠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진짜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축하 공연으로 불러달라고 하신 걸 간신히 무마시킨 게 그렇습니다. 그 가수 한 번 와서 노래 2곡 불러주는데 3천만 원 받더라고요. 몇 년간 돈 모으면서 어머니 칠순을 준비하고 데뷔한 아들들이지만 그건 너무하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 가수를 포기한 대신 시어머니가 다른 걸 요구하셨다는 데서 시작했어요. 예, 유명 가수로 확 놀라게 할 거 아니면 정성과 사랑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들 다 한복 입고 공연해라. 그래, 그게 차라리 낫겠다. 너희 이것조차 안 하면 내가 투자했던 거 아주 싹 다 긁어올 거니까 알아서들 해.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은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들은 아,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둘째 형님을 그렇게 들들 볶아서 영 발길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도 시어머니가 정신을 덜 차렸다 싶었죠. 결국 그 유순하던 큰형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였지만 그나마도 큰형님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 유이단이야? 기품조도 아니고 무슨. 아니 협박도 좀 고급스럽게 해야 굽히고 들어가도 그러려니 당하지. 이건 애들 사탕 뺏겠다고 엄포 놓는 것도 아니고. 아휴, 난 더 이상 못하겠네. 저도요 형님.
아니 무슨 어머님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게 며느리 뿐인 줄 아나 봐요.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거 당신 아들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 보죠? 저 이제 굶어 죽어도 시어머니 돈 안 쓸래요.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써요. 나도 그냥 애들 아빠한테 사업 힘들면 접으라고 하려고. 요즘에 시급도 올랐겠다. 찾아보면 우리 둘이 잠 안 자고 일할 알바자리는 있겠지. 내가 그래도 남편 번듯하게 어디 사장 소리 들어가며 살게 해주려고 참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마음이 거지 발사갠데 명함만 사장이면 뭐해? 맞아요. 저도 그냥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적은 월급 받으면서 거기 맞춰 살자고 하려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둘째 형님도 동참하라고 하고 싶은데 둘째 형님 진짜로 무릎 꿇고 빌어서 사업자금 받으신 거 맞아요? 제가 통 연락을 못 하겠어서. 우리도 못해. 그랬을 땐 그 사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싶어서 아예 건드리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 이번 일도 그냥 둘째한테는 말 말고 우리끼리 속 보고 넘어가. 간신히 마음 다스리고 사는 사람 또 속 부대끼게 말 전할 필요 없어. 저희는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나름 충격 선언을 했죠.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 달라고 했던 남편들도 아내들이 여느 때와 달리 강하게 나오니 당황했더라고요. 그나마 제 사업자금 적게 이어서 굳이 없어도 되는 제 남편은 고개 끄덕이며 빠르게 수긍해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첫째 시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은 자금을 꽤 받은 상태여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뭐 마누라가 나랑 살 거냐 어머니 돈 쓸 거냐 이러고 나오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다들 사업 정리하겠다. 어머니 때문에 이혼당할 판이다 이러고 가서 우는 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형이랑 막내랑 아주 곤욕치렀어. 어머님이 잘해줄 때는 살랑거리다가 다 뒤통수 친다고 아주 난리를 치신 모양이야. 그래서 진짜로 돈 다 빼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게 이상해. 왜? 뭐가? 자식들 원망하고 며느리 원망하고 당신 팔자 타령하고 펑펑 우시다가 그냥 알았다고 하셨대. 형이랑 막내랑 진짜 가부 단단히 하고 갔는데 한 4시간 정도 괴롭히다 그냥 가라고 했더네. 어머님도 자식한테까지는 모질지 못하신 거지. 그나저나 둘째 형님 너무 소식이 없으신데 둘째 형네는 뭐 별다른 말 없어요? 둘째 형 눈치 보여서 어디 연락을 할 수나 있나. 그냥 이 가끔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잘 산다고 하는데 뭐 당신이라도 형수한테 연락 좀 해봐. 남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밝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 못 드렸어요. 아이고, 괜히 내가 눈치 보게 했구나. 미안해라.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어머님 생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 뭐 입고 가면 되는 거야? 형님 생신은 오시게요? 아이고, 생신은 가야지. 다른 생신도 아니고 칠순인데. 밥 30만 원짜리라며. 가서 먹고 와야지. 형님은 진짜 보살이시네요. 저 같으면. 저기, 어머님이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야. 나도 어머님이랑 완전 척진 것도 아니고. 대신 어머님도 뭔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실 기회를 스스로 찾아보시라고 거리를 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말티즈 알아? 키고 작은 강아지. 네, 알죠. 인형처럼 생긴 강아지잖아요. 그 말티즈한테 꼭 붙는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말티즈는 참지 않아라는 말이거든. 그 개가 다 커봐야 한 4kg도 안 될걸? 근데 절대 참지 않아. 진짜로. 주인이어도 마음에 안 들면 앙칼지게 왕왕거리면서 물어 제낀다고.
난 우리 어머니가 꼭 그 말티즈 같아. 어머니가 개 같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작은 개가 와르릉 하면서 주인까지 물려고 덤비는 건 그 개가 진짜 겁이 많아서일 거 아니야. 세상 모든 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겁이 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지. 승질은 있지 표현은 못하겠지. 그러니까 물어 제끼는 거 아니겠어? 아, 그래서 말티즈 같다고. 형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보면 늘 칭찬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기는 한데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거든요. 자식들한테나 돈 들미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시어머니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그분은 그런 사람이고 난 더 이상 그 왕왕 짖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결정한 건데 그게 전부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런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 결정했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것도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펄펄 뛰건 말티즈 짓는 거랑 뭐가 달라? 형님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참 둘째 형님 대단하다는 거였습니다. 뭐랄까 저희 새 며느리가 어머님이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숨차하는 중인데 둘째 형님만 탈출한 것 같았어요. 저는 둘째 형님과 대화한 내용을 첫째 형님 그리고 막내 동서에게도 전했습니다. 다들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둘째 형님처럼 어머님을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왕왕 지저대는 말티즈 앞에서 달랬다가 얼렀다가 혼자 화냈다가 했다면 이젠 그냥 두기로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서로 많이 달라 자칫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던 저희 며느리 넷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벽이 너무 높아서 자연스레 서로 연합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둘째 형님의 시작으로 저희는 조금씩 시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칠순잔치 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한복 입고 공연하는 것부터 보이콧을 했어요. 처음에는 펄펄 뛰다가 그 다음에는 한바탕 울음바다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 통해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 볼라치 없으니 그냥 노래 한 곡씩 하면 100만 원씩 주시겠다고요. 당신도 말 전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지? 돈 100만 원에 자존심 팔 거였으면 이렇게 힘 합쳐서 반항도 안 했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제 그 말 한마디에 남편도 한마디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 칠순 때는 큰집과 막내집 아이들 셋이서 불협화음으로 생신 축하합니다 부르고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건 기쁨조 마냥 며느리들이 우리 어머니 최고 만세 이러면서 선녀춤 추는 거였겠지만 말이죠. 거의 전셋집 하나값 들어간 칠순 잔치였건만 시어머니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이 다 한복은 챙겨 입고 왔는데 그것도 저희끼리 빌린 거 입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넷 한복을 다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60년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이었어요. 물론 원단도 좋고 비싼 집에서 한 고가의 한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요즘 그렇게 두꺼운 양단을 입습니까? 번쩍거리는 광택에 색깔도 파랗고 노랗고 빨간데요. 막내 동서가 자기 잘 아는 한복집 있다고 거기서 대여하자고 해서 잠자리 날개처럼 화사한 걸로 싹 빌려 입었습니다. 갈래치마 사이로 금박 수놓은 깨끼가 슬쩍슬쩍 드러나고 파스텔 톤으로 화사해서 진짜 선녀옷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넷이 그 한복을 어우러지게 맞춰 입고 나타나니 상대적으로 어머님이 너무 촌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짙은 진달래색 분홍에 금사 자수 화려한데 거기에 당의까지 맞춰 입었음에도 촌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알고 지인들도 알고
모두가 아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나마 둘째 형님한테는 말도 못하고 잔치 중에 큰형님이 불려가서 한 소리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기생옷 같은 거 빌려 입고 와서 단체 망신 주냐고 한 소리 하시는데 어머님 친구 있지? 그 몇 안 되는 친구분 중에 하나. 그 창신동 박 여사님. 아, 네네. 그분이 왜요?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어머님한테 쓴소리 하시더라고. 며느리들이 그나마 알아서들 해서 덜 촌스러웠다고. 한복 그게 뭐냐고. 돈만 처바른 광대 같다고. 세상에, 그분 말씀이 좀 심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얼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 보니까 그 두 분 사이도 뭐가 있었나 보더라고. 박 여사님이 아주 냉정하게 어떤 꼬라지인지 두 눈으로 보고 친구들한테 말해주려고 왔다고 휙 가시더라고. 아, 무슨 일이 있기는 했네. 친구분들 자리 다 비어있던 거 맞죠? 큰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친구가 많이 없어요. 하긴 저 성격에 친구가 남아있을 리가 없기도 하죠. 그나마 동네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한둘하고 커서 만난 사람들 몇 명에서 도합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들이 다들 어머니만큼 돈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여전히 공공근로나 폐지줍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아들과 함께 식당을 하다 불이 나는 바람에 아들 먼저 보내고 외롭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그분들한테도 대차게 실수를 하며 사셨더라고요. 일단 돈을 빌려주면서 거들먹거리는 건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라고 치더라도 그걸로 훈수를 시작하셨었나 봐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등등. 그러니 자식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한두 번 정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돈 안 쓴다고 버럭하며 어머니와 인연 끊은 게 한 5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긁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절만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해야 할 때 조용히 하는 걸 못하세요. 그러니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한 2, 3년 격주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내내 저희 며느리들을 들들 볶으며 여왕벌 놀이를 하셨던 건가 봅니다. 저 사실 왜 어머님은 친구도 안 만날까 하고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칠순잔치를 앞두고 아들들이 연락을 하고 초대를 하니 아마 일부 친구분들이 마음을 좀 돌렸던 모양입니다. 한 분이 이러셨대요. 개가 물색 없고 어이없기는 해도 그래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살아있는 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거 그건 해야지. 알았어 참석할게.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었는데 수년 만에 만나서 어머님이 또 긁으신 거예요. 어머님 간에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것도 있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관심이 그 정도니까 그리 말씀하신 거겠죠. 하지만 친구들로서는 얘 또 이러네 하고 질려버린 거고요. 결국 어머님의 칠순잔치 때 오신 분들이 어머니랑 결국 한바탕 하고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용돈을 주겠다고 꼬셔도 며느리들이 반응을 안 하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외롭겠죠. 하지만 제가 어쩌겠어요. 뭔가 저 혼자 돕기에는 이미 어머님이 너무 멀리 가신 느낌이라 선뜻 뭘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님이 빠진 형제들, 며느리들끼리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 빨리 재기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의지에 불타서 밤낮 없이 일을 해 각자 아주 힘든 과정은 빠져나왔어요. 특히 가장 어려웠던 둘째 형님네는
친정 식구들까지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예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습니다. 둘째 형님네가 마지막 빚을 갚고 몇 년 만에 처음 흑제로 돌아선 날 큰아주버님이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제가 그동안 마지로서 제 아내뿐 아니라 재수 씨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일제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참 드문데 그래도 각자 집에서 내조도 열심히 해주시고 잘 버텨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포상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여행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손 많이 가는 우리 남자들 쏙 빠질 테니 네 분이서 가까운 곳으로 한 4박 5일 다녀오십시오. 제가 비용 대겠습니다. 저랑 형님 동서가 깜짝 놀라 첫째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형님이 아주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했어. 까짓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다들 고생했는데 우리 편하게 놀고 오자. 어디 가고 싶어? 형님 말에 저희는 어린 아이들처럼 들떠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설왕설래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된 곳은 발리였어요. 마사지도 받고 예쁜 곳에서 인생샷도 찍으며 놀다 오자는 얘기를 하던 그때 둘째 형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평생 소원이 발리 가보는 거였는데 기억나? 순간 며느리들 사이에 침묵이 슬쩍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발리로 정해지는 순간 자동 반사적으로 시어머니가 생각나긴 했거든요. 아유,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만날 발리라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떠올라서 좀 찝찝하던 차였습니다. 다들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둘째 형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어머님이 말실수해서 며느리 모임도 안 가고 발 끊었을 때 다들 나랑 저희가 가서 빌었다고 알고 있지? 어? 아니야?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업자금 융통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희가 빈 게 아니고 어머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본인이 사과했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자존심 상하고 위신 떨어진다고요. 네? 어머님이 사과를 먼저 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 나도 믿기 어려웠어. 처음에는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했거든. 뭐 사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과가 아니기도 했고 툭 던지듯 내가 실수했다 이러고 마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놀랍긴 하네요. 그때 알았어. 아, 우리 어머님이 속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본인이 제대로 판가이어서 사과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못 잡고 있구나 하고. 그래서 난 어머님이 괘씸할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아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야. 예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면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제야 왜 둘째 형님이 계속 어머님과 거리를 유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머님이 바뀔 기회도 없이 원상복귀 될 것 같으니 일부러 그랬던 거더라고요. 왜 저희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둘째 형님이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억지로 어머님 사과 받아내고 뭔가 정리하려고 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 진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둔 거야. 근데 봐봐. 칠순잔치 기점으로 다들 알아서 변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다들 둘째 형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그이한테 말을 하고 했어. 어머님한테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마 가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실 텐데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다들 괜찮으면 한번 생각해봐. 뭐요? 어머님 같이 가는 거요? 분명 내가 얼마 줄 테니 모시고 가라고 그러시겠지.
일단 제가 안부 전화하면서 한번 얘기나 들어볼게요. 근데 다들 어머님 가시는 거 괜찮아요? 제 질문에 형님과 동서는 곰곰 고민하다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를 들들 볶고 괴롭혔던 게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거든요. 그냥 인격이 좀 어리고 버릇없이 자란 부잣집 딸내미 투정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아니까 마냥 밉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기도 했고요. 여행 한 번 정도는 당신이 끼고 싶다고 하시면 같이 가는 게 자식된 도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미적미적 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발리 간다며? 그것도 내 아들 돈으로 간다면서? 어휴, 하여간 너희들은. 에이, 큰형님 남편 돈으로 가는 거죠. 왜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내 아들 돈 쓰는 거 아까우니 내가 그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용 대고 같이 가시겠다고요? 아유 싫어요. 아주버님이 벌써 비행기며 숙소 다 지불하셨는데요 뭐. 그러냐? 그러면 뭐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 집만 챙기세요. 같이 가세요 저희랑. 뭐? 아이 그래도 돼? 진짜로? 제가 좀 놀랐던 건 시어머니가 진짜 너무 아이처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거 챙겨도 되냐 저거 챙겨도 되냐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좋아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은 순간순간 예전 모습처럼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를 깨달은 듯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물러나시더라고요. 확실히 어딘가 달라진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공항에서도 예전 같으면 면세점을 휘저으며 저희한테 필요도 없는 거 하나씩 안기며 뻐기셨을 텐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여행지에 와서도 그저 좋다 좋다 하는 말만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님 모시고 가면서 저희 넷 다 좀 걱정했거든요. 그 먼 만리타국에서 고집을 부리시면 어쩌나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봐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니 그냥 참고 넘기자는 결심을 100번쯤 하고 왔는데 의외였죠. 그리고 진짜 의외의 사건은 여행 마지막 날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다들 일찍 정리하자는 말과 함께 일어서려던 때였어요. 저기 다들 좀 앉아봐라. 그 말에 저희 네 며느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분주해졌어요. 아, 결국 올게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대체 무슨 불만과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싶어 일단 귀를 닫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몹시 의외의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행 같이 오기로 결정하고 둘째가 나한테 수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진짜 곰곰 고민을 했어. 그리고 늙은이가 더 나이 들어 노막 나기 전에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안하다. 어머님의 그 말에 저희는 모두 너무 놀라 저녁에 먹은 망고가 위에서 우뚝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너무 어색해서 못 들을 말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 낳기 전까지 사람 취급 못 받다가 아들 낳고 처음 느껴본 사람 취급에 눈이 멀었었다. 이걸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 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 젊은 시절엔 아들 넷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돈이었지.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기는 했지만 놓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어렵다는 며느리들도 나한테 굽신거리며 비위 맞추는 거 볼 때면 더더욱 못하겠고. 잘못한 거지. 내가 억울하게 사방에서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했던 걸 어느새 너희한테 풀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었다.
너희가 여행 같이 가는 거 허락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다른 복은 몰라도 진짜 며느리 복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너그러운 며느리를 넷이나 보고 다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다오. 어머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쓱 눈물을 훔치시던 그때부터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님을 아는 건 가장 오랜 시간 어머님을 봐온 첫째 형님이었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토닥이며 네가 가장 고생이 많았다고 오히려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막내 동서, 둘째 형님, 제가 차례로 어머님을 얼싸 안았습니다. 사실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공항 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날 저희 5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들 눈이 붕어처럼 부어서 공항을 갔고 비행기 안에서 기절했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남편들이 저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들 너무 부어서 못 알아봤다고 했을 정도로 저희는 자다 깨서 서로 눈 마주치면 울고 또 울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느리 넷과 저희 시어머니는 일명 독수리 오자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돈을 호쾌하게 쓰시는 중이에요. 대신 저희가 원할 때 아낌없이 쓰십니다. 저 얼마 전에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로봇 청소기를 받았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당신은 한겨울에도 찬물에 걸레를 빨아 한 땀 한 땀 손걸레질 했다는 얘기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에서부터 걸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걸레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랑하셨겠죠. 그런데 이제는 청소 힘드니 로봇 청소기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 소목 나가지 않게 사. 미련스럽게 걸레 짜고 고생하지 말고 사. 너희도 사고 싶으면 사. 아유, 나도 잘난다. 얘 셋째야, 그냥 5개 사. 아니다, 너희 원하면 사. 원하면 사줄게. 그렇게 저희 의견을 먼저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제히 5개 샀을 것도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고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시어머니와의 데이트예요. 제 돈 안 쓰고 유쾌하고 형님 동서랑 죽 잘 맞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라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